꺼진 신호 마이너스 그녀의 삶은 누군가의 알리바이가 되었다. 일부 꺼진 신호. 전화기 화면이 꺼진 지 24시간이 지났다. 한지우 형사는 책상 위에 놓인 실종 신고서를 내려다보며 볼펜 끝으로 종이 모서리를 톡톡 두드렸다. 신고 접수 시각은 오후 2시 40분. 실종 추정 시각은 전날 저녁 6시에서 7시 사이. 그 사이 거의 20시간의 공백. 20시간 동안 남편은 무엇을 했는가?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는가? 한지우는 신고자 이름 옆에 작게 메모를 덧붙였다. 왜 이제야? 배우자 신고해요. 옆자리 후배 형사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다. 한지우는 고개를 들지 않고 신고서 내용을 훑었다. 신고자 이도현, 38, 실종자인 서윤아의 남편. 직업란은 비어 있었다. 한지우는 그 빈칸에 시선을 오래 두었다. 직업이 없다는 것, 아니면 쓰고 싶지 않다는 것. 그는 펜으로 빈칸에 동그라미를 쳤다. 실종자 정보로 넘어가자 꽤 상세한 기록이 이어졌다. 서윤아, 35, 물류 스타트업 대표. 최종 목격 장소는 회사 주차장. 최종 통화 시각은 오후 6시 13분. 한지우는 물류 스타트업 대표라는 단어에 줄을 그었다. 성공한 여성.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여성. 그런 여성이 왜 갑자기 사라지는가? 남편이 직접 왔어요? 네. 아침부터 전화가 안 돼서 회사에 연락했는데 어제 정상 퇴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집엔 안 들어왔다고. 한지우는 볼펜을 내려놓고 뒤로 기댔다. 의자 등받이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다. 그는 천장을 올려다보며 생각을 정리했다. 35살 여성 사업가. 퇴근 후 실종. 남편의 지연된 신고. 여기까지는 흔한 패턴이었다. 자발적 가출, 외도, 스트레스성 일탈. 대부분은 사흘 안에 돌아왔다. 하지만 뭔가 걸렸다. 한지우의 본능이 경고음을 울렸다. 휴대폰 위치 추적은? 2대 다 꺼졌어요. 한지우의 눈썹이 올라갔다. 그는 상체를 앞으로 기울이며 후배 형사를 똑바로 봤다. 2대? 네. 업무용하고 개인용. 둘 다 어제 저녁 6시 15분경 동시에 신호가 끊겼어요. 동시에 한지우는 다시 신고서를 들여다봤다. 마지막 통화가 6시 13분. 그로부터 불과 2분 후 2대의 휴대폰이 동시에 꺼진 것이다. 우연일까? 아니면 의도적일까? 35살 사업가가 업무용 전화와 개인 전화를 동시에 끄는 상황. 한지우는 펜을 다시 집어들고 동시 종료 의도적? 라는 문구의 밑줄을 2번 그었다. CCTV는? 회사 주차장 영상 확인 중이에요. 주변 도로 CCTV도 요청했고요. 차는? 본인명의 차량 한 대. 회사 주차장에 그대로 있어요. 한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차를 두고 갔다는 건 누군가와 함께 이동했다는 뜻이었다. 아니면 애초에 이동할 생각이 없었거나.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재킷을 집어들었다. 재킷 안감이 차갑게 느껴졌다. 남편 어디 있어요? 3층 조사실이요. 이도현은 조사실 의자에 단정하게 앉아 있었다. 등을 꼿꼿이 세우고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은 채. 한지우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침착한 얼굴이었다. 너무 침착했다. 아내가 하루 넘게 연락이 두절된 남자의 얼굴이 아니었다. 눈 밑에 다크서클도 없었다. 손톱을 물어뜯은 흔적도 없었다. 옷매무새도 단정했다. 한지우는 그 모든 것을 기억 속에 저장하며 맞은편 의자를 빼어 앉았다. 이도현 씨? 네. 목소리도 평온했다. 떨림이 없었다. 한지우는 신고서를 테이블 위에 펼쳐놓고 볼펜 뚜껑을 땄다. 펜 끝이 종이에 닿는 소리가 조용한 조사실 안에 울렸다. 신고서에 적어주신 내용 외에 더 말씀해 주실 게 있으신가요? 이도현은 잠시 침묵했다. 그의 시선이 창문 쪽으로 향했다. 오후에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와 테이블 모서리를 밝히고 있었다. 그는 마치 그 빛의 각도를 계산하듯 눈을 가늘게 떴다가 다시 한지우를 봤다. 한지우는 그 시선 이동을 놓치지 않았다. 생각할 시간을 버는 것, 대답을 준비하는 것,
유나는 아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요? 그냥 사라지는. 한지우는 볼펜을 굴리며 이도연의 눈을 바라봤다. 동공이 흔들리지 않았다. 말의 속도도 일정했다. 마치 준비된 대답 같았다. 미리 연습한 것처럼. 부부 사이에 다툼은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대답이 너무 빨랐다. 한지우는 그 속도에 주목했다. 생각할 시간도 주지 않고 즉답하는 것. 거짓말쟁이들의 전형적인 패턴이었다. 최근에 스트레스 받는 일은요? 회사 일이라든지. 회사는 잘 돌아가고 있었어요. 유나가 워낙 꼼꼼한 사람이라. 한지우는 워낙 꼼꼼한 사람이라는 표현에 줄을 그었다. 그리고 천천히 물었다. 그런 사람이 휴대폰 2대를 동시에 끈다는 게 이상하지 않나요? 이도연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한지우는 놓치지 않았다. 그의 오른쪽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리고 그는 시선을 다시 창문 쪽으로 돌렸다. 그게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유나는 연락 두절을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업무용 전화는 자면서도 켜놓을 정도였어요. 그런 사람이 왜 갑자기? 이도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다시 창문 쪽을 바라봤다. 이번엔 시선이 더 오래 머물렀다. 한지우는 그가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 말할지 말지를 저울질하는 표정이었다.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말을 시작하려다 멈추기를 반복했다. 혹시 외도 가능성은요? 한지우의 질문에 이도연이 고개를 저었다. 단호했다. 너무 단호했다. 절대 아니에요. 어떻게 확신하시죠? 유나를 제가 제일 잘 아니까요. 한지우는 볼펜을 내려놓았다. 제일 잘 안다. 모든 배우자가 하는 말이었다. 그리고 대부분 틀렸다. 사람은 자기가 가장 가까운 사람조차 완전히 알 수 없었다. 특히 그 사람이 비밀을 숨기고 있다면. 한지우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목소리를 낮췄다. 이도연 씨,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왜 신고를 늦게 하셨어요? 이도연의 표정이 굳었다. 그의 턱 근육이 긴장했다. 늦게요? 어젯밤에 집에 안 들어왔으면 밤에라도 신고하셨어야죠. 왜 오늘 오후까지 기다리셨어요? 저는. 이도연이 입술을 움직였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한지우는 기다렸다. 침묵은 때로 질문보다 강했다. 침묵은 거짓말쟁이를 압박했다. 이도연의 손이 무릎 위에서 움직였다. 주먹을 쥐었다 펴길 반복했다. 그의 이마에 미세한 땀이 맺혔다. 한지우는 그 땀방울이 관자놀이를 따라 흘러내리는 걸 지켜봤다. 혹시라도 스스로 돌아올까봐 기다렸어요. 혹시라도? 가끔 늦는 날이 있었거든요. 업무 때문에. 그래서 목소리가 흔들렸다. 처음으로. 한지우는 그 떨림을 주의 깊게 관찰했다. 진짜 걱정인지 아니면 다른 감정인지 가늠하기 위해. 하지만 이도연은 이내 표정을 수습했다. 다시 침착한 얼굴로 돌아왔다. 너무 빨리. 한지우는 그 회복 속도에도 주목했다. 밤새 뭐 하셨어요? 집에 있었어요. 혼자요? 네. 증명할 수 있어요? 이도연이 머뭇거렸다. CCTV 같은 거 있으면 아파트 출입 기록이랑. 한지우는 수첩에 적었다. 아파트 CCTV 확인 필요. 그리고 다시 이도연을 봤다. 아내분이 평소에 특이한 행동 보이지 않았나요? 불안해한다거나 누군가를 피한다거나. 이도연이 고개를 저었다. 없었어요. 평소랑 똑같았어요. 정말요? 한지우의 질문에 이도연이 잠깐 멈칫했다. 그리고 작게 덧붙였다. 한두 달 전부터는 좀 예민해진 것 같긴 했어요. 한지우의 펜이 멈췄다. 예민하다? 피곤해 보였어요. 잠도 잘 못 자고. 회사 일이 많아서 그런 줄 알았는데. 한지우는 그 말을 곱씹었다. 예민함, 불면, 스트레스,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의 증상이었다. 한지우가 조사실을 나오자 후배 형사가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형사님, CCTV 나왔어요. 둘은 상황실로 향했다. 모니터 앞에는 이미 몇 명의 형사들이 모여 있었다. 화면에는 주차장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시각은 어제 저녁 6시 5분. 서윤아가 엘리베이터에서 나와
주차장을 가로지르는 모습이 보였다. 검은색 코트에 짧은 머리. 걸음걸이는 빨랐다. 그녀는 차 앞에 서서 가방을 뒤졌다. 열쇠를 찾는 모양이었다. 저기요. 영상 분석 담당 형사가 화면을 확대했다. 서윤아가 차 문을 열기 직전 뒤쪽에서 누군가 다가오는 모습이 포착됐다. 남자였다. 모자를 깊게 눌러 쓰고 마스크를 한. 그는 서윤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서윤아가 돌아봤다. 놀라는 기색은 없었다. 두 사람 사이에 짧은 대화가 오갔다. 서윤아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차 문을 닫았다. 열쇠를 다시 가방에 넣었다. 같이 나가네요. 한지우는 팔짱을 끼고 화면을 응시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카메라 사각지대였다. 그 이후 영상은 없었다. 한지우는 영상을 되돌려 남자의 뒷모습을 확대했다. 키는 170cm 정도. 체격은 보통. 특징이라고 할 만한 게 없었다. 그저 평범한 남자. 하지만 그 평범함이 오히려 의도적으로 보였다. 모자, 마스크, 후드 티셔츠. 전형적인 얼굴 가리기 복장. 주변 도로 CCTV는 확인했는데요. 이상한 게 회사 정문 쪽 CCTV에 저 시각대에 나간 사람이 없어요. 후문은 CCTV가 고장이에요. 한 달 전부터. 한지우의 눈이 가늘어졌다. 한 달 전부터. 우연치고는 너무 교묘했다. 고장 원인은 관리업체 측에서 부품 수급이 늦어져서 아직 수리 못했다고 하는데 한지우는 수첩에 적었다. 후문 CCTV 고장 마이너스 한 달 전 마이너스 의도적. 그리고 다시 영상을 봤다. 서윤아와 남자가 함께 걸어가는 장면을 반복해서 재생했다. 서윤아의 표정. 경계심은 없었다. 오히려 자연스러웠다. 아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았다. 남편한테 저 남자 아는지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모른대요. 영상 보여줬어요? 네. 확실히 모른다고. 한지우는 팔짱을 풀고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통신사에 협조 요청을 넣어야 했다. 서윤아의 통화 내역, 문자 메시지, 위치 정보. 그리고 최근 한 달간의 동선. 그는 상황실을 나서며 후배 형사에게 말했다. 서윤아 주변 인물 리스트 만들어요. 회사 직원, 거래처, 친구, 가족. 전부. 그리고 남편 이도현 뒷조사도 시작하고. 네, 알겠습니다. 복도를 걷는 한지우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동시에 꺼진 두 대의 휴대폰. 얼굴을 가린 남자. 한 달 전부터 고장난 CCTV. 지연된 신고. 너무 침착한 남편. 그리고 자연스럽게 차를 두고 간 여자. 이건 단순 실종이 아니었다. 뭔가 설계된 것 같았다. 하지만 누가? 왜? 이틀이 지났다. 서윤아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올라오기 시작한 건 실종 다음 날 아침부터였다. 첫 거래는 오전 9시 20분. 역 근처 카페. 아메리카노 한 잔. 4,500원. 두 번째는 정오. 백화점 지하 식품관. 샐러드와 생수. 12,000원. 세 번째는 오후 3시. 도심 스파. 1시간 코스. 85,000원. 한지우는 거래 내역을 프린트에 벽에 붙이고 시간 순서대로 동그라미를 쳤다. 빨간 펜으로 시간을 표시하고 장소를 연결했다. 패턴이 보였다. 모든 거래가 도심 중심가에서 일어났다. 집에서 차로 30분 거리. 회사에서는 20분. 그리고 거래 간격이 규칙적이었다. 아침, 점심, 오후. 마치 일상적인 하루를 보내는 것처럼. 마치 평범한 직장인의 하루처럼. 너무 자연스러워요. 후배 형사가 옆에서 중얼거렸다. 한지우도 같은 생각이었다. 너무 자연스러웠다. 실종된 사람이 쓴 카드 내역 같지 않았다. 도망 중인 사람이라면 현금을 쓰거나 ATM을 이용했을 것이다. 카드는 추적이 쉬웠다. 경찰이 바로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서윤아는, 아니, 이 카드를 쓴 누군가는 전혀 숨으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흔적을 남기고 있었다. 의도적으로. 매장 CCTV 확보했어요? 네. 지금 분석 중이에요. 한지우는 거래 내역 중 스파를 동그라미 쳤다.
85,000원. 1시간 코스면 얼굴을 봤을 가능성이 높았다. 직원과 대화도 했을 것이다. 그는 재킷을 걸치며 말했다. 스파부터 가봅시다. 스파는 고급 주상복합 건물 3층에 있었다. 한지우와 후배 형사가 들어서자 프런트 직원이 환한 미소로 맞았다. 경찰 신분증을 보이자 미소가 굳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저희가 전화로 미리 연락드렸는데요. 이틀 전 오후 3시경 방문하신 고객 건으로.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안쪽을 가리켰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매니저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매니저는 40대 중반의 여성이었다. 그녀는 한지우를 작은 상담실로 안내하며 CCTV 영상을 준비했다. 노트북을 열고 파일을 클릭했다. 해당 시간대 영상이에요. 근데 화질이 좀... 화면이 켜졌다. 흑백 영상이었고 화질은 좋지 않았다. 오후 3시 5분 입구로 누군가 들어왔다.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한 사람. 체형으로 봐선 여성 같았다. 아니, 여성처럼 보이게 하려는 남자 같기도 했다. 어깨가 애매했다. 프런트에서 잠깐 대화를 나눈 후 안쪽으로 사라졌다. 이분 회원이세요? 아니요. 일일권 끊으셨어요. 결제는? 카드요. 서윤아 씨명의. 한지우는 화면을 멈추고 그 사람의 뒷모습을 확대했다. 어깨선이 애매했다. 여성치고는 넓고 남성치고는 좁았다. 의도적으로 헐렁한 옷을 입은 것 같았다. 검은색 후드 집업. 사이즈가 큰. 직접 응대하셨어요? 매니저가 고개를 저었다. 그날은 제가 없었어요. 파트타임 직원이 응대했는데. 그 직원 지금 연락 가능한가요? 네, 전화해 볼게요. 10분 후 파트타임 직원이 도착했다. 20대 초반의 젊은 여성이었다. 그녀는 긴장한 표정으로 의자에 앉았다. 손을 무릎 위에 모았다. 손가락이 떨렸다. 이 사람 기억나세요? 한지우가 화면을 가리켰다. 직원이 눈을 가늘게 뜨고 들여다봤다. 한참을 생각하던 그녀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잘 기억은 안 나는데요. 그날 손님이 많아서. 뭐라도 좋으니 기억나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직원이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다. 아, 목소리가 좀 이상했어요. 이상했다? 네. 여자 목소리 같은데 좀 낫달까요? 쉰 목소리 같기도 하고. 감기 걸린 것처럼. 한지우는 볼펜을 꺼내 수첩에 적었다. 목소리 마이너스, 낮은 마이너스 여성 흉내. 다른 건요? 그리고 이 지점 처음 오신 건 아닌 것 같았어요. 왜요? 다른 지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거기가 더 좋았다고. 시설이 더 깨끗하다고. 한지우의 펜이 멈췄다. 그는 직원을 똑바로 봤다. 다른 지점이요? 어디라고 했어요? 강남 아니 분당? 정확히는 기억 안 나요. 죄송해요. 한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른 지점. 그 말은 이 사람이 이 스파 체인의 다른 곳을 이용해봤다는 뜻이었다. 서윤아의 이름으로. 아니면 최소한 서윤아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뜻. 서윤아의 취향, 선호도, 평소 습관. 혹시 그분이 스파 이용하는 동안 특이한 점 없었나요? 직원이 고개를 저었다. 잘 모르겠어요. 제가 프런트만 봐서. 매니저가 끼어들었다. 테라피스트한테 물어볼까요? 그러시죠. 잠시 후 테라피스트가 왔다. 30대 중반의 차분한 인상의 여성이었다. 그녀는 영상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이분 기억나요. 마사지 받으시면서 계속 시계 보셨거든요. 시계를? 네. 한 10분마다 한 번씩. 급한 일 있으신가 싶었어요. 그리고 몸이 많이 긴장되어 있으셨어요. 말은 안 하셨어요? 거의 안 하셨어요. 필요한 말만. 3개 해주세요. 어깨 좀 더 그 정도? 한지우는 수첩을 덮었다. 그는 매니저에게 영상 사본을 요청하고 스파를 나섰다. 차에 타자마자 후배 형사가 물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사람. 한지우는 안전벨트를 매며 말했다. 서윤아가 아니에요. 네? 여자처럼 보이게 하려고 애쓰는 남자예요. 목소리 낮추고 헐렁한 옷 입고 마스크로 얼굴 가리고. 그리고 계속 시간 확인한 건 일정이 있어서겠죠. 누군가 시킨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서윤아 씨는? 한지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누군가 서윤아의 카드를 쓰고 있다. 서윤아처럼 보이려고 애쓰면서. 왜? 서윤아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그렇다면 진짜 서윤아는 어디 있는가? 그리고 왜 이런 짓을 하는가? 사흘째 되는 날, 한지우는 서윤아의 회사를 방문했다. 중소규모의 물류 스타트업이었지만 사무실은 깔끔했다. 직원들은 각자 자리에서 일하고 있었고, 한지우가 들어서자 몇몇이 고개를 들어 쳐다봤다. 그들의 눈빛에 불안이 서려 있었다. 서윤아 대표님 자리가 어디죠? 한 직원이 안쪽 유리 칸막이 사무실을 가리켰다. 한지우는 그쪽으로 걸어가며 주변을 둘러봤다. 직원들의 표정이 어두웠다. 실종 소식을 들은 게 분명했다. 어떤 직원은 컴퓨터 화면을 보며 손으로 눈가를 닦았다. 한지우는 서윤아의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책상은 정돈되어 있었다. 서류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고 컴퓨터 모니터는 꺼져 있었다. 한지우는 서랍을 열어봤다. 펜, 포스트잇, 명함, 평범한 사무용품들. 하지만 개인적인 물건은 없었다. 사진도 장식품도. 마치 이곳이 그저 일하는 공간일 뿐 그녀의 삶이 머무는 곳은 아니라는 것처럼. 형사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한지우가 돌아보자 20대 후반의 여성이 서 있었다. 그녀는 명함을 내밀었다. 저 김유진이라고 해요. 대표님 비서예요. 한지우는 명함을 받아 주머니에 넣었다. 김유진, 비서실장. 그는 명함에 적힌 직함을 기억했다. 몇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그러세요. 둘은 회의실로 자리를 옮겼다. 김유진은 차분한 태도로 의자에 앉았지만 손가락이 가볍게 떨리고 있었다. 한지우는 그 떨림을 주목하며 수첩을 펼쳤다. 대표님이 실종되기 전 평소와 다른 점 없었나요? 김유진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다. 특별한 건 없었어요. 늘 하시던 대로 일하시고. 스트레스 받는 일은? 대표님은 항상 스트레스 많으셨어요. 회사 운영이 쉽지 않으니까요. 근데 최근엔 좀 나아지셨어요. 투자 유치에 성공하셔서. 투자 유치요? 네. 2달 전에 시리즈 A 투자 받으셨어요. 꽤 큰 금액이었죠. 30억 정도. 한지우는 볼펜을 굴리며 물었다. 그럼 회사 사정은 좋았겠네요. 네. 대표님도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직원들한테도 상여금 주시고. 가정은 어땠나요? 남편분과의 관계 같은 거. 김유진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그녀는 시선을 내렸다. 손가락으로 테이블 모서리를 만지작거렸다. 잘 모르겠어요. 대표님이 사생활 얘기는 잘 안 하셔서. 그래도 눈치챈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작은 것이라도. 김유진이 입술을 깨물었다. 망설이는 게 역력했다. 한지우는 기다렸다. 침묵이 길어졌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회의실에 울렸다. 그리고 김유진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한두 달 전부터 대표님이 좀 예민해지신 것 같았어요. 예민하다? 누가 자기를 따라다니는 것 같다고 그러셨어요. 한지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는 펜을 세웠다. 따라다닌다고요? 누가요? 모르겠대요. 처음엔 착각인 줄 알았대요. 근데 자꾸 같은 차가 보인다고. 주차장에서도 퇴근길에도. 경찰에 신고는? 안 하셨어요. 확실한 증거가 없다고. 그냥 피곤해서 그런 것 같다고 하시면서 근데 저는 알았어요. 대표님이 진짜로 무서워하신다는 거. 한지우는 수첩에 스토킹 의심 마이너스 한두 달 전부터 마이너스 같은 차라고 적었다. 차 종류나 번호 같은 거 기억나세요? 대표님이 정확히 말씀 안 하셔서 검은색 세단이라고만 했어요. 대표님 주변에 의심되는 사람 있었나요? 스토커 같은. 김유진이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요. 대표님이 워낙 조용히 사시는 분이라 회사 일 외에는 거의 활동이 없으셨어요. 한지우는 수첩을 덮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명함을 건넸다.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면 연락 주세요. 언제든지. 네. 꼭 대표님 찾아주세요. 김유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한지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회의실을 나왔다. 회사를 나서는 한지우의 머릿속에 새로운 조각이 끼워졌다.
스토킹, 감시. 서윤아는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었다. 한두 달 전부터. 그리고 실종 당일 주차장에서 만난 그 남자. 우연일까? 아니면 그 남자가 서윤아를 따라다니던 사람일까? 나흘째 카드 사용 내역이 또 올라왔다. 이번엔 백화점 의류 매장. 15만 원짜리 블라우스 한 벌. 한지우는 즉시 백화점으로 향했다. 매장 직원은 기억했다. 네, 그분 기억나요. 좀 특이하셨거든요. 어떻게요? 옷을 고르시는데 계속 거울만 보시는 거예요. 옷을 보는 게 아니라 본인 얼굴을. 그리고 말투가 어색했어요. 여자 말투를 흉내내는 것 같달까요? 이거 예쁘네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억양이 부자연스러웠어요. 한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같은 패턴이었다. 그는 CCTV 영상을 요청했다. 화면에는 익숙한 복장의 사람이 나왔다. 모자, 마스크, 헐렁한 상의. 그는 매장을 천천히 둘러보다가 블라우스 하나를 집었다. 계산대로 가서 카드를 내밀었다. 그리고 나갔다. 한지우는 영상을 멈추고 그 사람의 걸음걸이를 분석했다. 여성처럼 보이려고 애쓰는 게 보였다. 하지만 어깨의 움직임, 보폭, 팔의 각도 모두 남성의 것이었다. 이 사람 다른 매장도 들렀나요? 글쎄요, CCTV 더 확인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한지우는 백화점 보안실로 향했다. 그는 해당 시간대 전체 층에 CCTV를 요청했다. 영상을 빨리 감기로 돌리며 추적하자 그 사람의 동선이 드러났다. 입구로 들어와 3층 의류 매장으로, 그리고 다시 1층으로 내려와 화장품 코너. 거기서 립스틱 하나를 샀다. 35,000원. 다시 계단을 올라 2층 액세서리 매장. 귀걸이를 샀다. 6만 원. 전부 여성용품이네요. 후배 형사가 중얼거렸다. 한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 사람은 서윤아의 일상을 재현하고 있었다. 아니, 서윤아가 살아있다는 증거를 만들고 있었다. 누군가를 속이기 위해. 경찰을? 남편을? 아니면 둘 다? 출구 쪽 CCTV는요? 보안 담당자가 화면을 전환했다. 그 사람이 백화점을 나서는 모습이 보였다. 그리고 주차장으로 향했다. 한지우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주차장 영상 있어요? 네, 잠시만요. 화면이 바뀌었다. 주차장. 그 사람이 차 쪽으로 걸어갔다. 검은색 세단. 한지우는 숨을 멈췄다. 카메라가 각도를 바꾸며 번호판이 보였다. 한지우는 즉시 번호를 적었다. 차량 조에 들어가요. 후배 형사가 무전으로 지시를 내렸다. 10분 후 결과가 왔다. 렌터카예요. 이틀 전에 빌렸대요. 누가? 명의는 박태준. 한지우의 눈빛이 변했다. 박태준. 그 이름은 데이터베이스에 있었다. 사설 정보업자. 생활형 범죄 전력 다수. 사기, 공갈, 절도. 한지우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났다. 주소 확인하고 바로 출동합니다. 박태준의 주소지는 도심 외곽의 낡은 빌라였다. 한지우와 수사팀이 도착했을 때 그는 집에 있었다. 문을 열어준 박태준은 40대 초반의 마른 체격 남자였다. 수염이 며칠 자란 얼굴, 구겨진 티셔츠. 그는 경찰 신분증을 보자 한숨을 쉬었다. 뭔데요 또? 박태준 씨 맞죠? 네.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어서 왔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도 될까요? 박태준은 마지못해 문을 열어줬다. 집안은 어수선했다. 테이블 위엔 담배 재떨이와 맥주캔이 널려 있었다. 쓰레기 봉투가 싱크대 옆에 쌓여 있었다. 한지우는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다. 서윤아 씨 아세요? 박태준의 표정이 굳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한지우는 놓치지 않았다. 그의 턱 근육이 긴장했다. 누군데요? 실종된 여성이에요. 그리고 당신이 그 여성의 카드를 쓰고 다녔죠. 박태준이 소파에 주저앉았다. 그는 담배를 꺼내 입에 물었지만 불은 붙이지 않았다. 손이 떨렸다. 증거 있어요? CCTV에 다 나와 있어요. 백화점, 스파, 카페. 전부. 그리고 렌터카 번호도. 박태준은 한참을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한지우를 봤다. 체념한 눈빛이었다. 카드는 정당하게 받은 거예요. 누구한테요? 박태준이 대답하지 않았다. 한지우는 그의 맞은편에 앉으며 목소리를 낮췄다. 지금 협조하는 게 당신한테 유리해요. 이거 실종 사건이에요. 자칫하면 당신도 공범으로 엮일 수 있어요. 최악의 경우 살인 방조까지. 박태준이 담배를 재떨이에 내려놓았다. 그의 손이 떨렸다. 이마에 땀이 맺혔다. 의뢰받은 거예요. 의뢰? 누가 저한테 부탁했어요? 그 카드로 며칠 동안 쓰고 다니라고. 생활비 준다고. 누가요? 박태준이 시선을 피했다. 한지우는 기다렸다. 침묵. 그리고 박태준이 작게 중얼거렸다. 남편이요. 이도현. 한지우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이도현. 너무 침착했던 남편. 지연된 신고. 그리고 아내의 카드로 소비하는 남자에게 의뢰한 사람. 이도현이 당신한테 정확히 뭐라고 했어요? 한 달 전쯤에 저한테 연락 왔어요. 아내를 좀 감시해달라고. 외도 의심된다고. 그래서 미행하고 사진 찍고 그랬죠. 근데 일주일 전에 또 연락이 왔어요. 이번엔 다른 일이라고. 어떤 일이요? 아내가 며칠 동안 집 비울 거니까 그동안 아내 카드로 쓰고 다니라고. 아내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라고. 한지우는 주먹을 쥐었다. 이도현은 처음부터 계획을 짰다. 아내를 감시하고 아내가 사라진 후 흔적을 조작했다. 왜? 시간을 벌기 위해서? 아니면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의뢰 내용이 정확히 뭐였어요? 아내를 어떻게 하라고 했죠? 박태준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 두려움이 가득했다. 저는 그냥 돈 받고 시킨 대로만 했어요. 그게 뭔지는 몰랐어요. 진짜예요. 대답해요. 의뢰 내용이 뭐였냐고요? 박태준이 입술을 떨었다. 둘 다 속이라고 했어요. 둘 다? 아내랑 경찰이요? 아내는 자기가 따라다니는 줄 알게 하고 경찰은 아내가 살아있는 줄 알게 하라고. 한지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도현 어디 있어요? 지금 당장 불러요. 모르겠어요. 전화로만 연락했어요. 전화번호 불러요. 박태준이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읊었다. 한지우는 즉시 후배 형사에게 지시했다. 이도현 체포영장 청구하고 추적 들어가요. 지금 당장. 그리고 그는 박태준을 똑바로 바라봤다. 당신도 같이 가야 해요. 임의동행 거부하시면 체포영장 청구합니다. 박태준은 고개를 떨구었다. 그의 어깨가 축 늘어졌다. 경찰서로 돌아온 한지우는 즉시 이도현을 호출했다. 하지만 그는 나타나지 않았다. 집에도 없었다. 휴대폰도 꺼져 있었다. 한지우는 책상을 주먹으로 쳤다. 탁 하는 소리가 사무실에 울렸다. 추적 어떻게 돼요? 신용카드 사용 내역 확인 중이에요. 아직 아무 거래도 없어요. 차량은? 본인명의 차량 없어요. 아내 차만. 한지우는 서윤아의 차량 번호를 확인했다. 그리고 전국 CCTV 조회를 지시했다.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이도현은 도망치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뭔가를 숨기고 있었다. 서윤아의 행방을. 밤이 깊어갔다. 한지우는 사무실에 혼자 남아 사건 파일을 펼쳤다. 서윤아의 사진을 들여다봤다. 회사 증명사진이었다. 단정한 머리, 차분한 미소. 하지만 그 눈빛 어딘가에 외로움이 있었다. 성공했지만 고립된 여자. 남편에게 감시당하고 결국 사라진 여자. 한지우는 사진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도시의 불빛이 깜빡였다. 그 불빛 어딘가에 서윤아가 있을까? 아니면 이미.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후배 형사였다. 형사님, 이도현 차량 포착됐어요. 고속도로 톨게이트. 남쪽으로 향하고 있어요. 한지우는 재킷을 집어들었다. 추격 들어가요. 지금 당장. 그는 사무실을 뛰쳐나갔다. 복도를 달리며 머릿속으로 계산했다. 이도현은 도망치고 있다. 그렇다면 서윤아는? 그녀는 어디 있는가? 살아있는가? 주차장에서 차 시동을 걸며 그는 중얼거렸다. 이제 끝이 보이네.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다. 진짜 끝이 얼마나 잔인한지, 그리고 진실이 얼마나 복잡한지. 사이렌이 울렸다. 한지우의 차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리고 그 어둠 저 너머에 모든 대답이 기다리고 있었다. 2부 만들어진 일상. 고속도로는 텅 비어 있었다. 새벽 2시, 차선을 가르는 흰 선만이 헤드라이트 불빛 아래 끝없이 이어졌다. 한지우는 핸들을 꽉 쥔 채 엑셀러레이터를 밟았다. 계기판의 속도계 바늘이 130을 넘어섰다. 조수석에 앉은 후배 형사가 무전기를 귀에 댄 채 긴장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아직 시야에 안 잡혀요. 한지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도로 저 멀리를 향해 있었다. 이도현의 차량이 마지막으로 포착된 건 30분 전 천안 톨게이트였다. 그 이후로 어떤 CCTV에도 잡히지 않았다. 한지우는 본능적으로 알았다. 이도현은 고속도로를 빠져나갔다. 국도로 아니면 더 외진 곳으로. 인근 파출소에 협조 요청 들어갔어요? 네. 순찰차 3대가 수색 중이에요. 한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도를 유지했다. 차창 밖으로 어둠만이 흘러갔다. 가로등조차 드문 길. 그는 생각했다. 이도현은 왜 도망치는가? 단순히 아내의 카드를 남에게 쓰게 한 것만으로는 이렇게 도망칠 이유가 없었다. 뭔가 더 있다. 뭔가 숨기고 있다. 박태준의 진술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둘 다 속이라고 했어요. 아내랑 경찰이요? 이도현은 처음부터 계획을 짰다. 아내를 감시하고 아내가 사라진 후 흔적을 조작했다. 왜? 시간을 벌기 위해서? 아니면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무전기에서 잡음이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본부에서 연락 왔어요. 이도현 차량 지방도로에서 발견됐대요. 한지우의 발이 브레이크를 밟았다. 차가 급정거하며 타이어가 노면을 긁는 소리를 냈다. 어디? 천안 남쪽 20km. 폐공장 단지 근처래요. 한지우는 즉시 내비게이션에 좌표를 입력했다. 예상 도착 시간 40분. 그는 다시 엑셀러레이터를 밟으며 이를 악물었다. 폐공장 단지. CCTV도 없고 사람도 없는 곳. 뭔가를 숨기기에 완벽한 장소. 폐공장 단지는 죽음의 냄새가 났다. 녹슨 철문, 깨진 창문, 무너진 담벼락. 한지우의 차가 비포장도로를 달리며 먼지를 일으켰다. 헤드라이트 불빛 속에 경찰 순찰차 2대가 보였다. 그 옆에 검은색 세단 한 대. 서윤아의 차였다. 한지우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주변을 살폈다. 공장 건물 3동이 삼각형 형태로 배치되어 있었다. 중앙에는 잡초가 무성한 공터. 공기는 축축했고 어딘가에서 쇠 부딪히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순찰차에서 내린 경찰관이 다가왔다. 차 안은 비어 있었어요. 근데 트렁크에 경찰관의 얼굴이 창백했다. 한지우는 그의 말을 기다리지 않고 차 쪽으로 걸어갔다. 트렁크는 열려 있었다. 손전등 불빛을 비추자 안에 있는 것이 보였다. 여성용 코트, 가방, 그리고 휴대폰 2대. 한지우는 장갑을 끼고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전원은 꺼져 있었다. 그는 버튼을 눌렀다. 화면이 켜지며 배터리 부족 표시가 떴다. 배경화면은 서윤아와 이도현의 사진이었다. 둘이 어딘가 여행지에서 찍은 듯한 사진. 웃고 있는 얼굴들. 하지만 한지우의 눈에는 그 웃음이 공허해 보였다. 건물 수색 들어갑니다. 한지우의 지시에 경찰관들이 흩어졌다. 한지우는 가장 큰 공장 건물로 향했다. 철제문은 반쯤 열려 있었다.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문을 밀고 들어서자 어둠이 그를 삼켰다. 손전등을 켜자 먼지가 날리는 게 보였다. 바닥에는 발자국이 있었다. 선명했다. 최근에 누군가 여기 왔다는 증거. 발자국을 따라 안쪽으로 들어갔다. 공장 내부는 넓었다. 천장이 높고 기둥이 여기저기 서 있었다. 녹슨 기계들이 유령처럼 어둠 속에 서 있었다. 한지우는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살폈다. 그리고 구석에서 뭔가를 발견했다. 침낭, 생수병, 라면 봉지. 누군가 여기서 며칠을 보낸 흔적이었다. 한지우는 무릎을 꿇고 침낭을 확인했다.
안쪽에서 머리카락 몇 가닥이 나왔다. 긴 머리. 여성의 것. 그는 증거봉투를 꺼내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담았다. 형사님! 밖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한지우는 벌떡 일어나 밖으로 뛰어나갔다. 후배 형사가 두 번째 건물 쪽을 가리키고 있었다. 저기요. 한지우는 그쪽으로 달렸다. 건물 뒤편 잡초 사이로 뭔가가 삐져나와 있었다. 검은 비닐. 한지우는 가까이 다가가 비닐을 걷어냈다. 그 아래 있는 것을 보는 순간 그의 숨이 멎었다. 옷이었다. 여성복. 피가 묻어 있었다. 한지우는 뒤로 물러서며 무전기를 들었다. 본부, 감식반 긴급 출동 요청합니다. 증거물 발견했어요. 그는 주변을 다시 살폈다. 이도현은 어디 있는가? 왜 차만 두고 사라진 건가? 그리고 서윤아는? 동이 트기 시작했다. 희미한 아침 햇살이 폐공장 단지를 비쳤다. 감식반이 도착해 현장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한지우는 공터 한가운데에 서서 담배를 피웠다. 연기가 차가운 공기 속으로 흩어졌다. 후배 형사가 다가왔다. 혈흔 감식 결과 나왔어요. B형. 서윤아 씨 혈액형이랑 일치해요. 한지우는 담배를 입에 문 채 고개를 끄덕였다. 이도현 행방은? 아직 못 찾았어요. 근처 CCTV 전부 확인했는데 도보로 이동한 것 같아요. 도보로? 네. 차는 여기 두고요. 아마 누군가 데리러 온 것 같은데. 한지우는 담배를 버리고 발로 밟았다. 데리러 왔다. 그렇다면 공범이 있다는 뜻이었다. 박태준? 아니면 다른 누군가? 박태준 다시 조사해요. 어젯밤에 뭐 했는지, 누구 만났는지. 알겠습니다. 한지우는 다시 공장 건물을 바라봤다. 서윤아는 여기 있었다. 침낭, 생수, 라면. 누군가 그녀를 이곳에 감금했다. 며칠 동안. 그리고 피 묻은 옷.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본부에서 걸려온 전화였다. 형사님, 서윤아 씨 회사에서 연락 왔어요. 대표님 이메일 계정에서 이상한 메일이 발송됐대요. 이상한 메일? 네. 어젯밤 11시경에 직원들한테 단체 메일이 갔는데 내용이 당분간 개인 사정으로 연락이 어렵다. 업무는 부대표가 처리할 것이래요. 한지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IP 추적 가능해요? 확인 중이에요. 한지우는 전화를 끊고 생각에 잠겼다. 어젯밤 11시. 그 시각 서윤아의 차는 이미 이곳에 있었다. 그렇다면 메일을 보낸 건 서윤아가 아니다. 누군가 그녀의 계정으로 접속해서 보낸 것이다. 왜? 그녀가 살아있다는 증거를 또다시 만들기 위해서. 패턴이 보였다. 카드 사용, 메일 발송. 모두 서윤아가 살아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다. 서윤아는 이미. 한지우는 그 생각을 떨쳐냈다. 아직 확신할 수 없었다.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이상 그녀가 살아있을 가능성은 있었다. 경찰서로 돌아온 한지우는 박태준을 다시 조사실로 불렀다. 박태준은 밤새 유치장에 있었는지 얼굴이 푸석푸석했다. 그는 의자에 앉으며 한숨을 쉬었다. 어젯밤에 뭐 했어요? 한지우의 질문에 박태준이 고개를 들었다. 유치장에 있었잖아요. 그 전에요. 저녁 6시부터 체포되기 전까지. 집에 있었어요. 증명할 수 있어요? 박태준이 머뭇거렸다. 혼자 있었어요. 한지우는 테이블에 사진 한 장을 내려놓았다. 폐공장 단지의 사진이었다. 여기 가본 적 있어요? 박태준이 사진을 내려다봤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없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도현이 여기 왔어요. 그리고 당신도 관련되어 있을 거예요. 아니에요. 진짜 몰라요. 한지우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박태준 씨, 지금 이거 살인사건으로 번질 수 있어요. 서윤아 씨 혈흔이 발견됐어요. 만약 당신이 공범이라면. 저는 카드만 썼어요. 박태준이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의뢰받은 대로 카드만 쓰고 다녔다고요. 그 여자가 어디 있는지, 무슨 일 당했는지 저는 몰라요. 한지우는 박태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두려움.
그의 눈에는 두려움만이 있었다. 거짓말하는 사람의 눈이 아니었다. 한지우는 뒤로 기댔다. 이도현이랑 마지막으로 연락한 게 언제예요? 사흘 전이요. 카드 쓰는 일 끝났다고 연락했어요. 그 후로는 연락 없었어요. 전화번호 다시 한번 불러요. 박태준이 번호를 읊었다. 한지우는 적어두었던 번호와 대조했다. 일치했다. 그는 후배 형사에게 눈빛을 보냈다. 후배 형사가 나가더니 잠시 후 돌아와 귓속말로 말했다. 통신사 협조받아서 역추적 중이에요. 근데 선불폰이래요. 한지우는 혀를 찼다. 선불폰은 추적이 어려웠다. 이도현은 처음부터 추적을 피하려고 준비한 것이다. 한지우는 박태준을 다시 봤다. 그리고 천천히 물었다. 박태준 씨, 솔직히 말해봐요. 이도현이 정말 당신한테 카드만 쓰라고 했나요? 박태준이 시선을 피했다. 네. 다른 건 없었어요? 아무것도? 박태준의 손이 떨렸다. 한지우는 그 떨림을 놓치지 않았다. 박태준 씨, 지금 말하는 게 당신한테 유리해요. 박태준이 입술을 깨물었다. 한참을 망설이던 그가 작게 중얼거렸다. 한 가지 더 있긴 했어요. 한지우는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뭔데요? 이도현이 서윤아 씨 휴대폰 비밀번호를 알려줬어요. 한지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왜요? 이메일 보내라고요. 회사 이메일이랑 개인 이메일. 서윤아 씨가 보낸 것처럼. 한지우는 숨을 들이켰다. 그렇다면 어젯밤 회사에 보낸 이메일도 어젯밤 11시경에 이메일 보냈어요? 박태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도현이 문구까지 다 알려줬어요. 당분간 개인 사정으로 연락이 어렵다 이런 식으로. 한지우는 주먹을 쥐었다. 이도현은 모든 걸 계획했다. 카드 사용, 이메일 발송, 서윤아가 살아있다는 흔적을 만들기 위해. 다른 건요? 이메일 말고 또 뭐 했어요? 박태준이 망설였다. 문자도 보냈어요. 서윤아 씨 친구들한테. 요즘 좀 쉬고 있어. 걱정 마 이런 내용으로. 한지우는 수첩에 적었다. 문자 메시지. 이것도 확인해야 했다. 그런데 박태준이 말을 멈췄다. 한지우가 그를 똑바로 봤다. 계속 말해요. 이상한 게 이도현이 제게 또 다른 부탁을 했어요. 뭔데요? 박태준이 목소리를 낮췄다. 만약 경찰이 저한테 오면 이도현 얘기는 하되 한 가지만 빼라고 했어요. 한지우는 숨을 멈췄다. 뭘 빼라고요? 서윤아 씨를 직접 만났다는 걸요. 한지우의 등에 소름이 돋았다. 직접 만났어요? 언제요? 박태준이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실종 당일이요. 주차장에서. 한지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당신이 주차장에 있던 그 남자예요? 박태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도현이 시켰어요. 서윤아 씨한테 다가가서 급한 전화 왔다고 거짓말하라고. 그래서 차에 태워서 폐공장으로 데려가라고. 한지우는 테이블을 주먹으로 쳤다. 탁 하는 소리가 조사실에 울렸다. 처음부터 거짓말한 거잖아요. 죄송해요. 이도현이 협박했어요. 만약 그 얘기하면 저를 살인범으로 몰겠다고. 증거도 다 있다고. 무슨 증거요? 박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 DNA가 폐공장에 있대요. 제 지문도. 그리고 CCTV에도 제가 서윤아 씨랑 같이 있는 게 찍혔다고. 만약 서윤아 씨가 죽으면 제가 범인이 된다고. 한지우는 한 발 뒤로 물러섰다. 모든 게 맞아떨어지기 시작했다. 이도현은 박태준을 이용한 것이다. 카드를 쓰게 하고, 이메일을 보내게 하고, 서윤아를 납치하게 하고, 그리고 모든 증거를 박태준에게 남기게 한 것이다. 그런데 왜 이제 말하는 거예요? 박태준이 한지우를 올려다봤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도현이 저를 버렸어요. 약속한 돈도 안 주고 연락도 안 되고. 저는 이용만 당한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다 말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어요. 한지우는 조사실을 나와 복도를 빠르게 걸었다. 후배 형사가 뛰어와 물었다. 형사님, 어떻게 됐어요? 박태준이 주차장에 있던 남자예요. 이도현이 시켜서 서윤아를 납치했어요. 뭐라고요? 그리고 이도현은 박태준을 희생양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모든 증거를 박태준한테 남기고 한지우는 사무실로 들어가 사건 보드를 봤다. 이도현의 사진에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를 쳤다. 그리고 그 옆에 적었다. 계획적 범행, 박태준 이용, 증거 조작. 이도현 추적 상황은 아직 못 찾았어요. 한지우는 창밖을 바라봤다. 이도현은 어디 있는가? 그리고 서윤아는? 오후가 되자 IP 추적 결과가 나왔다. 서윤아의 이메일은 집 컴퓨터에서 발송됐다. 한지우는 즉시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서윤아의 집으로 향했다. 집은 신축 아파트 고층이었다. 현관문을 열자 깨끗하게 정돈된 거실이 나타났다. 하지만 공기는 무거웠다. 마치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은 집 같은 느낌. 한지우는 장갑을 끼고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 한쪽에 컴퓨터가 있었다. 한지우는 전원을 켰다. 화면이 켜지며 로그인 화면이 떴다. 비밀번호가 필요했다. 그는 디지털 포렌식 팀원을 불렀다. 비밀번호 풀 수 있어요? 시간 좀 걸릴 거예요. 한지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집 안을 둘러봤다. 침실로 향했다. 침대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옷장을 열자 여성복과 남성복이 나뉘어 걸려 있었다. 한지우는 서윤아의 옷을 하나씩 확인했다. 정장, 블라우스, 코트. 모두 고급스러웠다. 성공한 사업가의 옷장. 그는 이도현의 옷장으로 시선을 돌렸다. 남루했다. 낡은 셔츠, 색이 바랜 바지. 한지우는 그 대비를 주목했다. 아내는 성공했고 남편은 그렇지 못했다. 경제적 격차. 그것이 이 부부 사이의 균열을 만들었을 것이다. 침대 옆 서랍을 열었다. 안에는 서류들이 있었다. 한지우는 그것들을 꺼내 펼쳤다. 대출 서류. 이도현 명의로 된 대출이었다. 금액은 5천만 원. 1년 전에 받았다. 상환 내역을 보니 연체가 계속되고 있었다. 한지우는 다른 서류를 확인했다. 사업자 등록증. 이도현은 3년 전 작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했던 것 같았다. 하지만 폐업 신고서가 그 아래 있었다. 2년 전에 폐업했다. 적자 때문에 모든 게 맞아떨어지기 시작했다. 이도현은 사업에 실패했다. 빚을 졌다. 그리고 아내는 성공했다. 그 대비 속에서 그는 무엇을 느꼈을까? 자격지심? 분노? 아니면 아내를 향한 통제 욕망? 형사님, 비밀번호 풀렸어요. 거실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한지우는 침실을 나와 컴퓨터 앞으로 갔다. 화면에는 이메일 발송 내역이 떠 있었다. 어젯밤 11시 40분. 직원들에게 보낸 메일. 발송 IP 확인했어요. 이 집 맞아요. 로그인 기록은 같은 시각이에요. 그 전에는 일주일 전이 마지막이네요. 한지우는 마우스를 움직여 브라우저 히스토리를 확인했다. 검색 기록이 나왔다. 대부분 업무 관련이었다. 물류, 재고, 관리, 거래처. 그런데 일주일 전 검색 기록 중 하나가 눈에 띄었다. 실종 신고 절차. 한지우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서윤아는 일주일 전 스스로 실종 신고 절차를 검색했다. 왜? 자신이 사라질 거라는 걸 예감했던 건가? 아니면 누군가를 신고하려고 했던 건가? 그는 계속 히스토리를 내렸다. 그리고 또 다른 검색어를 발견했다. 가정폭력 증거 수집. 이혼 소송 준비. 한지우는 화면을 응시했다. 서윤아는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리고 남편의 폭력 증거를 모으고 있었다. 이도현은 그 사실을 알았을까? 이메일 내용 전부 백업해요. 그리고 최근 한 달치 삭제된 메일 복구 가능한지 확인하고. 알겠습니다. 한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베란다로 나갔다. 도시가 내려다 보였다. 저 아래 어딘가에서 서윤아가 남편에게 감시당하며 살았다. 이혼을 준비하면서도 들키지 않으려 조심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도현은 알아챘다. 그리고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한지우의 휴대폰이 울렸다. 감식반에서 온 전화였다. 형사님, 폐공장 단지에서 추가 증거 발견했어요. 뭔데요? 렌터카 키예요. 박태준이 빌렸던 차 키랑 같은 종류인데 다른 차량 거예요. 한지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다른 차량? 네.
조회해보니까 이도현 명의로 이틀 전에 빌린 렌터카예요. 어느 렌터카 업체죠? 천안 소재 소형업체예요. 지금 차량 위치 추적 중이에요. 한지우는 전화를 끊고 즉시 본부에 연락했다. 이도현 명의 렌터카 전국 수배 넣어요. 발견 즉시 연락하고. 그는 다시 거실로 돌아왔다. 포렌식 팀원이 화면을 가리켰다. 형사님, 이거 보세요. 화면에는 복구된 이메일이 떠 있었다. 발신자는 서윤아, 수신자는 변호사 사무실, 날짜는 2주일 전. 이메일 내용은 간결했다. 남편의 감시 증거를 첨부합니다. 이혼 소송 준비 부탁드립니다. 가능한 한 빨리 진행하고 싶습니다. 제 안전이 우려됩니다. 첨부 파일이 있었다. 한지우는 파일을 열었다. 사진들이었다. 서윤아의 차에 부착된 GPS 추적기, 집 안 곳곳에 숨겨진 소형 카메라, 그리고 서윤아의 휴대폰 통화 내역이 프린트된 문서. 한지우는 사진을 하나하나 확대해서 봤다. GPS 추적기는 차 바퀴 안쪽에 자석으로 붙어 있었다. 카메라는 침실 옷장, 거실 책장, 욕실 환풍구에 숨겨져 있었다. 통화 내역에는 빨간 줄이 그어져 있었다. 서윤아가 통화하지 않은 시간대인데 통화 기록이 남아있는 부분들. 불법 감청이네요. 포렌식 팀원이 중얼거렸다. 한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도현은 아내를 완벽하게 감시했다. 어디 가는지, 누구 만나는지, 무슨 얘기하는지. 모든 것을. 이 변호사 사무실 연락처 확보해요. 그리고 서윤아 씨가 실제로 방문했는지 확인하고. 알겠습니다. 한지우는 베란다로 다시 나갔다. 바람이 차가웠다. 그는 난간에 기대어 생각을 정리했다. 서윤아는 이혼을 준비했다. 남편의 감시 증거를 모았다. 변호사에게 연락했다. 하지만 이도현이 그 사실을 알았다. 어떻게? 감청으로? 아니면 서윤아의 컴퓨터를 해킹해서? 이도현은 아내가 자신을 떠나려 한다는 걸 알았다. 그리고 그는 선택했다. 아내를 놓아주는 대신 아내를 지우기로. 해가 지고 있었다. 한지우는 경찰서로 돌아와 사건 보드 앞에 섰다. 벽에는 서윤아의 사진, 이도현의 사진, 박태준의 사진이 붙어 있었다. 그 아래로 타임라인이 그려져 있었다. 한 달 전 이도현, 박태준에게 아내 미행 의뢰. 2주일 전 서윤아, 변호사에게 이혼 상담. 일주일 전 서윤아, 실종 신고 절차 검색. 사흘 전 이도현, 박태준에게 카드 사용 및 이메일 발송 의뢰. 실종 당일 박태준, 주차장에서 서윤아 납치. 실종 다음 날 박태준, 서윤아 카드로 소비 시작. 어제 이도현, 폐공장 단지로 도주. 한지우는 빨간 펜을 들고 새로운 내용을 추가했다. 이도현의 계획 박태준을 희생양으로 만들기. 모든 증거를 박태준에게 남김. 후배 형사가 조사실로 들어왔다. 형사님, 렌터카 발견됐어요. 한지우가 벌떡 일어났다. 어디? 남쪽으로 100km 떨어진 산골 마을이에요. 폐가 앞에 세워져 있었대요. 이도현은? 없었어요. 차만 있었고. 한지우는 재킷을 집어들었다. 지금 출발합니다. 산골 마을은 인적이 드물었다. 가로등조차 없는 좁은 길을 따라 차가 올라갔다. 한지우는 헤드라이트의 의지에 길을 찾았다. 20분을 달리자 폐가가 나타났다. 기와가 무너진 한옥. 그 앞에 검은색 렌터카가 세워져 있었다. 한지우는 차에서 내려 주변을 살폈다. 사방이 어둠뿐이었다. 손전등을 켜고 렌터카에 다가갔다. 차 안은 비어 있었다. 트렁크를 열었다. 역시 비어 있었다. 하지만 바닥에 흙이 묻어 있었다. 신선한 흙. 최근에 어딘가를 갔다 온 흔적. 주변 수색 들어갑니다. 경찰관들이 흩어졌다. 한지우는 폐가 안으로 들어갔다. 문이 없어 그대로 들어갈 수 있었다. 내부는 쓰러진 석가래와 깨진 기와로 어질러져 있었다. 바닥을 비추자 발자국이 보였다. 선명했다. 발자국을 따라 안쪽으로 들어갔다. 마루를 지나 작은 방으로. 방 한가운데 뭔가가 놓여 있었다. 한지우는 가까이 다가갔다. 삽이었다. 그리고 그 옆에 장갑. 한지우의 심장이 빨라졌다.
그는 밖으로 나가 주변을 살폈다. 폐가 뒤편으로 가자 작은 공터가 나왔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발견했다. 파헤쳐진 흙. 한지우는 다가가 손전등을 비췄다. 땅이 최근에 파헤쳐진 흔적이 역력했다. 그는 무릎을 꿇고 흙을 손으로 파냈다. 얕지 않았다. 삽을 가져와야 할 정도로. 형사님! 뒤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경찰관이 달려왔다. 저기 길 아래쪽에서 남자 발견했어요. 한지우는 벌떡 일어나 경찰관을 따라 달렸다. 폐가에서 200m쯤 떨어진 곳. 가로등도 없는 어두운 길. 그곳에 남자가 쓰러져 있었다. 이도현이었다. 한지우는 그에게 다가가 맥박을 확인했다. 살아있었다. 하지만 의식이 없었다. 그의 옷에는 피가 묻어 있었다. 한지우는 즉시 구급차를 불렀다. 이도현, 들려요? 한지우가 그의 어깨를 흔들었다. 이도현의 눈꺼풀이 떨렸다. 천천히 눈을 떴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한지우를 바라봤다. 유나는 어디 있어요? 한지우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다. 이도현의 입술이 움직였다. 하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는 뭔가 말하려고 애썼다. 한지우는 귀를 가까이 대었다. 미안해요. 그 말뿐이었다. 이도현의 눈이 다시 감겼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한지우는 일어나 폐가 쪽을 바라봤다. 파헤쳐진 흙, 삽, 피 묻은 옷, 그리고 의식을 잃은 남편. 그는 알았다. 이제 진실이 드러날 것이다. 그 흙 아래에 무엇이 묻혀 있는지. 감식반이 도착해 땅을 파기 시작했다. 한지우는 그 광경을 멀찍이 서서 지켜봤다. 삽이 흙을 파낼 때마다 그의 가슴이 무거워졌다. 50cm, 1m, 1m 50. 형사님, 뭔가 나왔어요. 감식반원이 외쳤다. 한지우는 다가갔다. 구덩이 바닥에 검은 비닐이 보였다. 조심스럽게 비닐을 걷어내자 안에 있는 것이 드러났다. 옷이었다. 여성복. 서윤아가 실종 당일 입었던 코트. 한지우는 감식반원에게 지시했다. 더 파보세요. 삽질이 계속됐다. 하지만 더 이상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옷만 있을 뿐. 시신은 없었다. 한지우는 미간을 찌푸렸다. 옷만 묻었다? 왜? 시신은 어디 있는가? 그는 폐가로 다시 들어갔다. 방 안을 샅샅이 뒤졌다. 구석에서 또 다른 것을 발견했다. 휴대폰이었다. 서윤아의 휴대폰 2대. 배터리는 빠져 있었다. 한지우는 휴대폰을 증거봉투에 담았다. 그리고 방을 나와 마당을 살폈다. 뭔가 빠진 느낌이었다.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한지우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사이로 희미한 햇살이 비쳤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이도현은 아내를 죽이지 않았다. 아니, 죽이려고 했지만 실패했거나 아니면 박태준이.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다. 형사님, 이도현 의식 돌아왔어요. 진술 가능할 것 같아요. 한지우는 즉시 차에 올라탔다. 지금 갑니다. 그는 엑셀러레이터를 밟았다. 이제 진실을 들을 시간이었다. 이도현의 입에서 직접. 그리고 그 진실은 한지우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잔인할 것이었다. 병원 복도의 형광등이 깜빡거렸다. 한지우는 중환자실 문 앞에 서서 손잡이를 잡았다.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에 닿는 감촉이 이상하게 무거웠다. 그는 문을 밀고 들어갔다. 이도현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응시하고 있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보이는 그의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다. 링거가 꽂힌 팔은 뼈만 앙상했다. 한지우가 침대 옆 의자를 끌어당겨 앉자 이도현의 눈동자가 천천히 움직였다. 그는 한지우를 보았지만 초점이 없었다. 마치 한지우를 보는 게 아니라 그 너머 무언가를 보는 것 같았다. 서윤아는 어디 있습니까? 한지우의 질문에 이도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투명한 액체가 관자놀이를 타고 베개를 적셨다. 그는 입술을 움직였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한지우는 녹음기를 켜고 테이블 위에 놓았다. 빨간 불이 깜빡이기 시작했다. 이도현은 한참을 침묵했다.
병실 안에는 심전도 모니터에 규칙적인 신호음만이 울렸다. 그는 마치 자신의 심장 박동 소리를 세고 있는 것처럼 눈을 감았다 떴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사업에 실패했을 때 아내가 그를 살렸다는 것. 5천만 원의 빚을 대신 갚아줬다는 것. 집도 차도 모두 아내 돈으로 샀다는 것. 그는 그 사실들을 나열했다. 감정 없이.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듯. 하지만 그의 손은 이불을 움켜쥐고 있었다. 손등의 핏줄이 파랗게 붉어졌다. 시간이 지나면서 견딜 수 없었다고 그는 말했다. 아내의 회사 사람들이 자신을 보는 눈빛, 아내 친구들이 자신을 대하는 태도, 모두가 알고 있었다. 그가 아내 돈으로 사는 남자라는 것을. 아내는 그를 무시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잘해줬다. 하지만 그것이 더 견딜 수 없었다. 동정받는 기분이었다. 불쌍한 남편을 위로하는 성공한 아내. 그래서 감시를 시작했다고 했다. GPS 추적기를 차에 붙이고 집 안 곳곳에 카메라를 숨겼다. 통화 내역을 해킹하고 이메일을 몰래 확인했다. 통제하고 싶었다. 돈은 벌지 못해도 아내는 감시할 수 있었다.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다. 그러다 알게 됐다. 아내가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변호사를 만나고 증거를 모으고 있다는 것을. 이도현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산소 마스크 안에서 헐떡였다. 한지우는 말없이 듣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다만 눈빛만이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박태준에게 의뢰했다고 이도현은 고백했다. 아내를 며칠 동안 폐공장에 가둬두라고. 겁만 주려고 했다고. 그렇게 하면 아내가 자신의 소중함을 깨닫게 될 거라고 믿었다고. 하지만 아내가 도망치려다 다쳤다. 창문을 깨고 나가려다 유리에 손이 베었다. 박태준이 당황해서 연락을 해왔다. 그리고 제안했다. 돈을 더 주면 깔끔하게 처리해주겠다고. 한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도현의 멱살을 잡았다. 산소 마스크가 벗겨졌다. 이도현이 숨을 헐떡이며 한지우를 바라봤다. 동의했습니까? 아니에요. 이도현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거절했어요. 그냥 치료만 해주고 풀어주라고 했어요. 근데 박태준이 협박했어요. 경찰에 다 말하겠다고. 그래서 산골에서 만났는데 박태준 눈빛이 이상했어요. 뭔가를 이미 한 것 같았어요. 한지우는 이도현을 밀쳐냈다. 이도현이 침대에 쓰러지며 신음했다. 한지우는 녹음기를 집어들고 병실을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복도에 메아리쳤다. 박태준은 부산 외곽의 허름한 모텔에서 검거됐다. 형사들이 문을 부수고 들어갔을 때 그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도망칠 생각도 하지 않은 채 그는 체념한 표정으로 손목에 수갑이 채워지는 걸 지켜봤다. 조사실에 앉은 박태준은 담배를 달라고 했지만 한지우는 거절했다. 박태준은 한숨을 쉬고 테이블에 팔을 올렸다. 그의 손톱 밑에는 때가 끼어 있었다. 며칠을 제대로 씻지 못한 흔적이었다. 서윤아는 살아있습니다. 박태준의 첫 마디였다. 한지우는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박태준은 테이블 위에 녹음기를 보더니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다. 자신이 서윤아를 풀어줬다고. 사흘 전 밤에 이도현이 약속한 돈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애초에 살인을 할 생각은 없었다고. 그저 돈이 필요했을 뿐이라고. 폐공장에서 30km 떨어진 마을의 버스 정류장에 내려줬다고. 서윤아는 손에 붕대를 감고 있었지만 걸을 수는 있었다고. 왜 옷을 바다에 버렸습니까? 한지우의 질문에 박태준이 시선을 피했다. 이도현 시킨 대로요. 서윤아가 죽은 것처럼 보이게. 그래야 제가 돈을 더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박태준의 목소리가 잠겼다. 후회됩니까? 한지우의 질문에 박태준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손톱을 뜯으며 테이블을 내려다봤다. 한지우는 즉시 그 마을로 향했다. 수색팀이 투입됐다. 버스 정류장 주변의 모든 상점을 돌며 사진을 보여줬다. 슈퍼마켓 주인이 증언했다. 사흘 전 봤어요. 손에 붕대 감고 있었는데 물이랑 빵 사갔어요. 돈 낼 때 손이 떨리더라고요. 보건소 의사도 기억했다. 손이랑 팔에 열상이 있었어요.
유리에 베인 것 같았죠. 응급 처치해주고 파상풍 주사 놓았어요. 어디 가냐고 물었는데 대답 안 하고 그냥 가던데요. 밤새 수색했지만 서윤아는 나타나지 않았다. 산길을 따라, 논두렁을 따라, 빈집을 하나하나 확인했지만 그녀의 흔적은 그곳에서 끊겼다. 일주일이 지났다. 한지우는 사무실에 앉아 서윤아의 사진을 내려다봤다. 회사 증명사진 속 그녀는 차분하게 웃고 있었다. 하지만 그 눈빛 어딘가에 외로움이 서려 있었다. 후배 형사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형사님, 진흥은행에서 연락 왔어요. 서윤아 씨 계좌에서 어제 제주도에서 현금 인출이 있었대요. 한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재킷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멈췄다. 창밖을 바라봤다. 도시의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다. ATM 위치 확인했습니까? 네. 제주시 해안도로 쪽이에요. CCTV는요? 요청해놨어요. 1시간 후면 받을 수 있대요. 한지우는 재킷을 다시 걸었다. 그리고 의자에 앉았다. 받으면 제게 바로 보고하세요. 후배 형사가 고개를 갸우뚱했다. 안 가시는 거예요? 일단 영상부터 확인합니다. 1시간 후 영상이 도착했다. 한지우는 모니터 앞에 앉아 재생 버튼을 눌렀다. ATM 기계 앞에 서 있는 여자가 보였다. 짧은 머리에 선글라스를 낀 마스크까지 쓰고 있었지만 체형과 걸음걸이로 알 수 있었다. 서윤아였다. 그녀는 카드를 넣고 현금을 인출했다. 화면에 표시된 금액은 50만 원. 그녀는 돈을 받아 가방에 넣고 주변을 둘러봤다. 경계하는 눈빛이었다. 그리고 ATM 기계에서 멀어졌다. 한지우는 영상을 멈추고 그녀의 얼굴을 확대했다. 선글라스와 마스크 너머로 보이는 눈. 그 눈에는 두려움과 동시에 결연함이 있었다. 그는 마우스를 움직여 영상을 삭제하려다 멈췄다. 그리고 파일을 별도 폴더로 옮겼다. 폴더 이름은 미분류였다. 후배 형사가 다시 들어왔다. 형사님, 어떻게 할까요? 제주지청에 협조 요청하고 추적 들어갈까요? 한지우는 모니터를 껐다. 검은 화면에 그의 얼굴이 희미하게 비쳤다. 필요 없습니다. 네? 하지만 서윤아 씨가 영상 확인했는데 본인 아닙니다. 카드 도용범일 가능성이 높아요. 후배 형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한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다. 바다가 멀리 보였다. 제주도는 저 바다 너머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이도현은 법정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판사는 판결문을 읽으며 말했다. 피고인은 배우자를 감금하고 상해를 입혔으며 그 과정에서 제3자를 교사하여 범죄를 실행하게 했습니다. 무엇보다 피고인은 자신의 통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배우자의 인격과 자유를 철저히 짓밟았습니다. 이도현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법정을 나가기 전 그는 방청석을 돌아봤다. 아무도 없었다. 서윤아의 회사 직원들도, 가족도, 친구도. 그는 혼자였다. 박태주는 징역 7년을 받았다. 그는 판결을 듣고 쓴웃음을 지었다. 서윤아의 회사는 부대표가 맡았다. 그녀의 사무실은 그대로 뒀다. 책상 위에 펜, 달력, 명함. 모든 것이 그날 그대로였다. 직원들은 가끔 그 사무실 앞을 지나며 멈춰섰다. 유리문 너머로 빈 의자를 바라봤다. 한 달이 지났다. 한지우는 제주도 출장을 갔다. 다른 사건 때문이었다. 일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그는 해안도로를 따라 걸었다. 바람이 불어왔다. 짠 바다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카페 하나가 보였다. 작은 카페였다. 바다가 보이는 집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다. 한지우는 무심코 안을 들여다봤다. 창가에 앉은 여자가 보였다. 짧은 머리에 안경을 쓴 그녀는 노트북을 펼쳐놓고 뭔가를 타이핑하고 있었다. 커피잔이 그녀 옆에 놓여 있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다. 한지우는 멈춰섰다. 여자가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봤다. 그리고 한지우와 눈이 마주쳤다. 서윤아였다. 그녀의 눈이 커졌다. 한지우를 알아본 것이다. 그녀의 손이 커피잔을 움켜쥐었다. 도망칠 준비를 하는 것처럼. 한지우는 그녀를 바라봤다.
오랫동안.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작은 인사였다. 서윤아는 멈칫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리고 그녀도 고개를 끄덕였다. 한지우는 돌아섰다. 해안도로를 따라 걸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살아있었다. 다른 이름으로 다른 삶을. 그것으로 충분했다. 한지우는 서울로 돌아와 사건 파일을 꺼냈다. 서윤아의 사진을 마지막으로 한번 바라봤다. 그리고 파일을 서랍 깊숙이 넣고 잠갔다. 사건은 종결됐다. 법적으로. 하지만 서윤아는 죽지 않았다. 그녀는 어딘가에서 살아가고 있었다. 자유롭게. 한지우는 창밖을 바라봤다. 도시의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다. 그중 한 명이 서윤아였다. 그리고 그것은 비밀이었다. 한지우만이 아는.